한동안 이제 제가 혼자 진행을 하다가 오늘은 좀 이런 최근에 이런 현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꼭 좀 모시고 싶은 분을 급하게 좀 늦은 시간에 모셔왔습니다. 특히 이 총선을 지금 거의 2주, 3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 양쪽에서 아주 이런 논란으로 이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이런 공세, 이런 프레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또 위기감이 이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전략에 있어서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많이 이렇게 모시고 배우는 분을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오늘 나오셔서 네.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지난 주말 동안 정말로 참 시끄러웠습니다. 네네. 이게 원래 근데 이 총선 앞두고 원래 이런가요? 원래 이렇죠. 원래 이래요?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저는 이제 얼마 이렇게 별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좀 순탄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와 너무 참 이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아니, 사실은요, 항상 이런 거는 아니고, 네. 2020년 총선 때 황교안이 이제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공천 파동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도장 들고 나르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12년에는 그런 사건 없었어요. 2008년에도 그런 사건 없었고요. 예. 지금 연속 3회에 걸쳐가지고 상당한 지금 이제 공천 파동이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이번에 공천 파동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약한 편인가? 아니, 그런데 예. 상상 사람은 이제 과거하고 비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순탄하게 이제 쭉 갔단 말입니다. 네, 근데 갔는데 갑자기 지금 막판에 지금 큰 돌풍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네.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경악하고 당혹해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좀 지지층에서 많이 흔들리고 또 TK에서도 분노감이 거의 역대급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수장님께서도 참 지난 총선 때 정말로 억울한 일을 좀 당하셨었잖아요. 저는 아예 지금은 공천 취소잖아요. 네. 그죠? 후보 등록 전에 일어나는 공천 취소인데, 네. 저는 아예 그냥 투표 하루 전날, 네. 그러니까 선급이 다 쓴 거죠. 투표 하루 전날 저는 제명을 당했으니까. 그럼 공천 취소가 전 제일 센 건 줄 알았는데 차라리 그거는 좀 낫다는 거죠. 투표 하루 전날, 그 다음에 이제 1당, 2당 후보는 풀로 다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예. 그 보전이 되기 때문에. 예. 1당, 2당 후보에 대한 제명은 그야말로 패가망신입니다, 원래, 그게. 그러면 이게 원래 15% 이렇게 넘어야 이게 보전이 되는데. 저는 0%입니다, 0%. 모든 게 무효표. 그럼 제 12,601표가 무효표 나왔어요. 당에서 그럼 보전을 하는데 도와줬습니까? 오히려 보전은커녕 예. 4.15 총선 참패의 주범입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의 총선 백서에 보면은요. 예. 4.15 총선 패배 원인 제1번은 네. 중도층 지지가 회복되지 않음. 네. 2번이 막말 논란, 3번이 공천 파동이거든요. 예. 그러면 중도층 지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겨울이 다 봄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춥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짝에 쓸모없는 분석이고 막말 논란이 이제 진정한 어떤 참패 원인이잖아요. 예. 공천 논란보다. 네. 공천 파동보다. 예. 그 막말 논란의 그러면 주범이 저잖아요. 나이 들면 다 장애인. 예. 되니. 예.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장애인 배려 발언인데, 예. 이거를 갖다가 장애인, 노인 폄하 발언이다라고 하니까, 막말이다 뜯으니까, 김종인, 황교안이, 그래, 막말 후보 잘라야지. 이래서 이제 저를 잘랐는데, 예. 그때 사실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사실 지금 이번에 지금 현재 공천 취소 파동하고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막말의 기준은 저쪽이 정하죠. 저쪽에서 보고서 막말이다라고 막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제 드는 생각이 수사님께서 좀 경쟁력이 없는 후보였다라고 민주당이 판단을 했고 좌파진에서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저쪽은요. 지금도 저는 원래 민주당 쪽에서 일종의 어떤 이데올로그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최병천 씨나 이런 분들보다 위상이 월등히 높았어요. 네. 그때 일종의 뭐냐면은 저를 그때 그 문재인이나 유세민 뭐 그다음에 뭐 손학규 예. 뭐 송영길 그 주변의 참모들 정책 참모들이 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이 일종의 지금 여의도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니까 찾아가서 모셔라. 네. 대권을 잡으려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깊은 어떤 정책적 대화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위상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2012년 이후에 사실은 2009년에 노무현이 죽고 김대중 죽고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일종의 그 이 운동권 있지 않습니까? 예. 운동권의 어떤 이 운동권이라는 야수를 길들이는 조련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012년 전당대회를 갖다가 거치면서 그때 한명숙이 1등을 했고 예. 문성건이 100만 밀란에 문성건이 2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은 임종석이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급격하게 이제 좌클릭을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살 길은 네. 좌클릭이 아니라 운동권으로부터 멀어지는 우클릭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국민의당을 갖고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결국 이제 2020년에 플랫폼 자유와 공화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합류를 했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쪽 노조나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은 반드시 저격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적발 진영에서 제일 이렇게 1순위로 차단하는 게 배신자. 뭐 북한도 똑같잖아요. 배신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저는 노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약자의 무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대한 어떤 이 허구적 이데올로기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일찍부터 제가 계속 까발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노조가 저한테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적을 두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전 저한테 그렇게 이제 이 저격수들이 네. 마치 민경우 이번에 저격수한테 당하는 예, 거 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그보다 훨씬 아마 중요한 표적으로 아마 네.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갖다가 저격을 했는데, 저는 저격을 갖다가 한쪽보다는요, 그거를 막말도 아닌 노인 배려 발언을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막 떠들어대니까, 네. 그래, 그 막말 후보를 갖다 단호하게 딱 제명을 갖다가 해서 우리가 품격을 아는 정당, 네. 임을 보여주겠다. 예.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한 김종인, 황교안이 더 제가 볼 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이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 과반이라도 얻었으면 말이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져놓고 그리고 이제 참패의 원인 저한테 덮으시온 거죠. 저희 지금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 김대호 소장님을 모셔온 건데요. 제가 지금 이 소장님을 모셔온 거는 제가 정말로 이게 참패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모셔왔겠습니까? 참패의 원인은 거기 있는 저 지도자들과 이 당이 네. 오히려 여기서 지켜줘야 될 때 그리고 방어를 해야 될 때 방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 빗장을 열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와 해가지고서 오히려 빗장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전 선거 하루 전에 제명을 시키는 이런 정말 뭐 선거 역사상 처음 보는 이런 일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어떻게 우파 진영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손에 꼽히는 이런 전략가 김대호 소장님을 국회로 못 보내고 지금 이 야인으로 지금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제명당하면요 당헌 당규 5조 1항에 보면은요 5년간 복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의원 복당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선거 도전도 못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은 길이 국민의 미래 비례를 갖다가 신청하는 거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별개당이니까. 네. 근데 거기서도 이번에 이제 비례를 갖다가 딱 하는 거 보니까요. 항상 세우는 게 국민의 눈높이 1번, 2번이 전문성, 3번은 삶의 세세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등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모자라거나 네. 또는 국회의원들이 삶의 세세한 부분을 잘 살피지 못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이 모양 이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예. 큰 어떤 역사인식이라든지, 그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역사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 헌법 정신, 예. 그리고 이승만의 박정희의 공과 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공과 가, 이런 어떤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철학 가치 어떤 그 이 큰 어떤 이 헌법 기본법들, 네. 헌법 기본법 이런 큰 틀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엉망진창이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 미래의 어떤 그 이 공천 기준은요, 네. 전문성하고 삶의 세세한 부분을 뭐 개선할 수 있는 완전히 방향차고거든요. 예. 자, 이런 어떤 투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지와 건성이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투지와 건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뭐 타고날 때부터 무슨 뭐 큰 어떤 뭐 이 과격한 사람들, 화잘 내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럼 잘 싸우냐? 그게 아니거든요. 큰 틀에서 이렇게 딱 그 사회와 역사를 통찰을 하고 예. 거기서 자기 자신의 어떤 소명의식을 느끼는 네. 거기서 어떤 투지와 용기 강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고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본인의 소신을 표출할 수 있는 건데 참 지금 이제 오늘 뭐 비례 명단이 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괜찮다 싶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뭐 이런 분들도 이게 전문가라는 이제 이러한 이유로서 들어왔습니다만 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삶의 세세한 부분, 네 이게 지금 이제 명단을 이렇게 좀 보여주셨는데 삶의 세세한 부분 이런 게 이제 과연 국민들에게 이게 비춰지는 게 또 그런 또 이렇게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 미래에 흐르는 정신인데요. 네. 저쪽은요, 어쨌든 정치연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민주, 진보, 개혁, 네. 어떤 전 진영을 포괄한다. 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할당을 했잖아요. 그죠? 몇 진보당 명. 시민단체 뭐 4명 뭐 이렇게. 아니, 이쪽은요, 어쨌든 간에 큰 정치연합을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야말로 그냥 투쟁으로 단련된 사람들이 이제 쭉 이렇게 쭉 섰어요. 네. 그런데 이쪽은요, 네. 투쟁으로 단련된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정치연합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도 보면은 예컨대 이제 그 안보 보수, 기독교 보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도 보수, 그 다음에 경제 보수, 네. 그 다음에 그 민정 운동의 성찰파들이 있고요, 안철수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반 이재명 진보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뭐 48점 몇 프로 이렇게 네.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정치연합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게 약간 각자가 그냥 각자 목적대로 그냥 활동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때 그 최재형 후보하고 그때 윤석열 후보가 경선했을 때 그러니까 서로 예. 경쟁할 때 최재형은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으로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윤석열은 여러 가지 흠결이 많았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지지를 했냐? 예. 윤석열은 목에 딱 칼이 들어왔을 때 소신을 꺾지 않았잖아요. 나름대로 투지와 용기 강단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을 갖다가 이제 세웠는데, 예. 그거 저는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정말로 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큰 사회 역사적 통찰력을 갖다 갖고, 그리고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들을 갖다가 읽고 사회 역사적 통찰력을 발휘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아는 사람. 네. 전문성도 필요하고 삶의 세세한 부분을 개선하는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요. 네. 지금은 진짜 필요한 거는 큰 틀에서 이 방향을 갖다가 잡고 예, 그럼. 그 어떤 지향을 뚫고 그쪽 방향으로 쫙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론가, 경제가, 네. 전략가라고 이제 하는 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개혁을 이게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결과가 이제 아예 이제 새로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와버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의 시기,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의 시기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참 이제 본인의 분야에서 정말 훌륭한 분인 건 맞는데 네. 지금 이게 전쟁 중인지를 못 느끼고 오히려 약간 좀 제가 느낄 때는 오히려 좀 뭐 하늘에 이런 구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불안감이 들기도 해요. 평화 시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가. 이게 자유보수 우파 정당의 어떤 관성이거든요. 네. 이게 자유보수 우파 정당은 오랫동안에 어쨌든 이승만 방과 박정희 시대 때는 뭐 그야말로 이제 건국 전쟁을 치렀고 네. 그다음에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며 싸우고 네.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시간이 쭉 흐르면서 네. 이 보수 우파 정당은 그런 어떤 자신들이 근대화 어떤 혁명을 한다. 네. 저 책에도 보면은 근대화 세력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앞에 서물에 나와 있지만 150년 근대화 문명화 혁명 세력이에요. 이게 네. 그 준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150년에 걸친 네. 어떤 근대화 문명화, 그것도 한반도 전체에서 근대화 문명화를 갖다가 추구하는 일종의 어떤 혁명 세력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어졌어요. 예. 그 진보는요, 자신들이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자의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등등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국힘당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적폐가 있고 우리는 그 적폐에 맞서가지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 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투쟁, 뭐 서민 어떤 경제 투쟁, 뭐 불평등 양극화 해소하는 투쟁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왔고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를 갖다가 거꾸로 때렸고 네. 그래서 적폐들을 갖다 청산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반동을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권력을 잃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단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촛불혁명을 일으키자 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세력하고 싸우고 있는데 네. 이쪽은 뭐냐면은 사실은 예. 150년 근대화 문명화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요, 저분들은 이 반근대화 세력입니다. 본질이. 예. 자, 그러면은 그 반근대화 세력하고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데 반근대화 혁명 세력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친근대화, 친대한민국 혁명 세력이 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오밀조밀한 어떤 개선들을 갖다 해 나가는 예. 그냥 이 공무원 세력인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전 여기서 이제 투지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큰 개혁이 안 나오거든요. 네. 지금 총선판에서 사라진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담대한 변화와 개혁의 어떤 비전과 예. 정책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네. 오히려 전에 그때 한 달쯤 전인가요? 그 저출산 대책을 그때 같은 날 네.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저출산 대책은 지금 초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소멸 위기에 그렇죠. 맞게 나름 어쨌든 간에요. 꽤 어떤 담대한 어떤 이 정책들을 갖다가 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돈 빚 탕감해 준다는 거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은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으면 탕감해 주고 그 다음에 25평 또는 뭐 어떤 이 공공 주택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제공을 하고 이런 나름대로 큰 거를 갖다 제안했거든요. 네. 그 여러 나라에서 사실 합니다. 근데 이쪽은 뭐냐면은 남편한테도 육아 휴가를 갖다가 뭐 이렇게 준다. 네. 그거는 아주 부유한 어떤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내놨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공무원 수준의 어떤 이 정책을 네.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현실적인 거 보려고 비용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내놓은 거지만 조금은 더 담대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한 단계 좀 넘어서는 음흠.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이런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사실은요, 총선은요,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해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4년 동안 네.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국회는 법을 갖다가 만들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죠? 큰 틀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4년을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우리가 지금의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겠다. 네.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갖다 우리가 건지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표를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라는 게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을 뽑는 자리인데 근데 왜 지금 정치권에 이렇게 과거만 들여다볼까요? 심지어 10년 전, 15년 전의 글을 보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 막말 누가 정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오랫동안 이른바 이제 진보들 있잖아요. 민주 진보는 붉은 머리띠를 메고 스크럼을 짜고 공세를 갖다가 했던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제적이 되거나 해고가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적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공세를 피면은 이 보수 네. 국힘당은 그게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쪽에서 막 무슨 원흉 네. 이라고 막 지적하면은 그 원흉에 대해 가지고 잘라내거나 근데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수세적으로 대응을 해왔거든요. 네. 항상 저쪽이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은 뭐냐면은 정의의 칼을 저쪽이 휘둘렀어요. 그럼 이쪽은 뭐냐면은 계속 막다가 네. 도망가거나 꼬리 자르기 하거나 그렇게 쭉 해왔거든요. 예. 그 역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지금 똑같네요. 예. 2020년에 이걸 막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말이다 막 하니까 그냥 그래 내가 꼬리 자르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이 꼬리 자르기 역사가 깁니다. 원래는 박근혜 탄핵도요, 네. 이쪽 입장에서는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꼬리 자르기 해가지고 반기문 모셔가가지고 어떻게 다시 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네. 근데 이제 박근혜는 꼬리가 아니고 영혼이고 몸통이었죠. 예. 그걸 잘라버린 거야. 예. 그러면서 완전 사분오일 됐거든요. 네. 아마 저 역시도 아마 그 꼬리 자르기 전법으로 해가지고 잘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 도태우 장해찬도 아마 그런 어떤 것의 연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요, 저쪽은 수세, 이쪽은 저쪽은 공세고 이쪽은 어떤 이 수세요. 저쪽이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이쪽은 항상 그걸 갖다 방패로 막다가 도망가다가 네. 꼬리 자르기를 쭉 해왔고, SNS 화력도 저쪽이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게요. 네. 이게 거의 이제 조금 이따 같이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종석 전 장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실 민주당의 이슈가 더 많은데 저는 이 언론과 이 민주당 시민단체가 한순간에 이 우파 진영의 논란으로 이렇게 딱 튀어버리니까 여기밖에 논란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도층 자체가요. 네. 중도층이 사실은 약간의 친민주 쪽에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좀 공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원래 세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 보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중도층 입장에서는 보수의 허물은 아주 정복시켜보는 네. 그 확대경이 눈에 딱 달려 있습니다. 네. 진보의 허물에 대해 가지고는요, 이걸 아주 축소시켜보는 어떤 딱 안경이 이렇게 지금 달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그래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정폭기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보수의 허물은 큰 어떤 10배, 100배짜리 정폭을 하고 저쪽은 축소를 하는 네. 어떤 요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참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쭉 되어 오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SNS 화력도 백중세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저쪽의 허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네. 이쪽에 어떤 웬만한 허물은 네. 저쪽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예. 아니, 그렇게 해서요, 과감하게 막말이라 그러면은 막말 대마왕, 네. 막말 후보를 갖다가 공천취소해라고? 그러면은 이재명부터 잘라야 되겠네? 이게 너무 쉬워요. 바로 딱 받아칠 만한 소재가 너무 넘쳐납니다. 저쪽은 그럼 100명 잘라야 돼. 이쪽 한 명 자르면. 아니,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예. 받아칠 수 있거든요. 근거도 있고요. 설득력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일단 이쪽은요, 그 스피커를 갖다 한동훈으로 단일화 해놨습니다. 이게 전 장점으로 봤었는데 네. 단점도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슈가 적을 때는요, 그 한동훈이 굉장히 말펀치가 세지 않습니까? 예. 아주 말을 착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네. 어떤 핵심 본질을 잘 찌르지 않습니까? 예. 이슈가 적을 때는 이 지방방송 다 끄고 한동훈 중앙방송 하나만 갖고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예. 제가 볼 땐 지금은 이슈가 그냥 뭐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 나오는데 네. 한동훈 중앙방송 하나 갖고는 대응이 안 됩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동훈 중앙방송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친민주 중도 예. 쪽이거든요. 네. 이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혐오로는 좀 크게 보는 확대경 내지 정폭기를 달고 있어요. 네.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 이종섭 건이나 예. 그 다음에 황상무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저쪽의 어떤 허물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걸 갖다 쭉 정복시키는 어떤 정복기가 달려 있고 예. 문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감하는 중도층의 어떤 비중이 꽤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도 네. 그 부분을 갖다 굉장히 크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자, 또 한편으로는 그게 있어요. 보수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투표를 해왔거든요. 네. 원래는요, 이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보수는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네. 단기를 잘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는 그 어떤 가치나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배반하면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독자적인 어떤 정당을 만들거나 막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보수는 안 그랬거든. 네. 보수는 막판에 이른바 저 강성 어떤 우파 정당에 대해서 표 진짜 안 줍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보수를 갖다가 쭉 지지를 해왔거든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토끼인데, 강성 보수가. 네. 집토끼를 갖다가 마음을 상하게 해도, 네. 어차피 찍어주죠. 예, 찍어줄 거다. 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오로지 산토끼만 바라보는 어떤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국힘당의 당노들이 그러하고, 한동훈이 그러하고, 그 많은 어떤 그쪽 전략가들도 오랜 관성이 그러하니까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토끼들을 갖다 너무 서운하게 한 거야. 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오로지 그냥 산토끼 쪽만 바라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집토끼들이, 이 강성 보수들이 지금 일종의 멘붕 상태, 예, 지금 허탈하고 멘붕 상태, 배신감, 네. 뭐 이런 것들에 지금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이제 과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의 문제가 이제 도태우, 장해찬 두 후보인데요. 네네. 지금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이제 무소속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 일부에서는 그 전효 의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거 공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무소속은 또 선을 넘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무소속 나와서 끝까지 경제 완주를 해야 된다 입장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개인이 막말이라고 딱 규정되면요. 예. 그거 이제 과거인데 네. 지울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은 막말이 희석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정치 생각 끝난 거예요. 예. 아니, 그래 아마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네. 다음에 뭐 공직을 또 맡거나 뭐 어디를 갈라 그러면은 그 막말로 해서 그렇죠. 공천 취소 이렇게 딱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 다음에 저쪽에 어떤 막말에 비하면은 이건 막말도 아니거든, 사실은. 예. 특히 저는 장해찬 있지 않습니까? 네. 도태우는 나이가 좀 많잖아요. 네. 그 장해찬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그 20대 어떤 초중반 시절에 그야말로 그냥 SNS에서 이제 그냥 말을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내뱉었는데, 그거를 지금 공인이 되기 전인데, 네. 그거를 갖다가 빌미로 해가지고 공천을 취소를 해버리면은요, 장해찬 입장에서는 일단 정치적 생명도 끊어지고, 네. 그 다음에
그거잖아요. 이제는 억울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겠죠. 예. 왜 저쪽은 그보다는 억만 배 많은 네. 억만 배 센 막말들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이 버젓이 그냥 설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지역 구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 사실 정치인으로서는요, 한 10중 8구는 아마 그런 선택할 것 같아. 그게, 그래서 과연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 네. 그다음 뭐 대구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그렇게 분열이 된다 하더라도, 아, 예. 어차피 네. 뭐 일단 뭐 민주당이 될 네. 일은 없죠, 그죠?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은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장해창 너가 죽어라 네. 그 얘기 죽어라 얘기가 뭐 선당우사 이게 뭐 정신을 따르라.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아니 앞서 있는 이 선배들이나 당 지도부가 선당우사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 선당우사 하겠는데 네. 이거는 쫄보고 죽어라 이게 그러니까 그 본인들은 선당우사 안 하고 응. 그 다른 사람한테는 선당우사를 얘기하니까 명분도 없네요. 아니 막말로 해가지고 되면요 네. 그거는 이건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걸 지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예. 예, 근데 정책 실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는 뭐 과거 경험을 이렇게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더 잘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네. 아니,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소속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를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런 어떤 처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저는 뭐 무소속 출마한다 이렇게 말 못해요. 네. 그렇지만 꽤 고민되고 그 무소속 출마를 갖다가 결단한 두 후보가 좀 이해가 좀 갑니다. 예. 참 이게 결국엔 그렇습니다. 이게 선당우사라는 게 저는 참 이게 멋있는 표현이면서도 후보 개개인에게는 참 무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억압? 너 죽어라 얘기. 예, 이게 너 죽어라를 이제 조금 이제 공적이고 멋있는 표현으로 선당우사. 아니 죽어라 그러면 뒤에 그러면은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당에서 좀 지켜주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내가 선당우사를 하더라도 나에게 이제 뭐 뒤에 만약 선거가 이기면 또 다른 이런 뭐 어떤 자리가 주어지는 이런 기대감이 들면은 충분히 선당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제 공천이 확정됐다가 취소가 된 마당에 과연 선거가 끝나고 나한테 어떠한 얘기가 나올까? 오히려 그 소장님께 씌워졌던 것처럼 선거 패배의 이런 책임으로 해서 이렇게 또 이게 문서에 오르는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참 저도 후보분들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그 시청자분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는 거기에 많이 또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이거 사실은요 국힘당이 특별히 어리가 없는 정당으로 이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조선 노동당들은요, 그 의리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 시대착오적인 어떤 이념으로 무장돼 있지만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꽤 의리가 있는 집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강성한 겁니다. 안 그래도 이게 양문석 오늘 그 아시아투데이 일면 보도를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논란이 된 이제 사람이 이제 양문석, 이제 정봉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고 양문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뿌리 중에 하나인 이제 노무현 정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노무현은 이제 불량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뭐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의 이런 자유로운 발언이다. 사실상의 뭐 공천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지켜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원래 같았으면은 저 양문석도 이제 막말 논란으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지켜주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전 정말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요 양문석 저거 파면은요 막말의 양상 공장입니다. 훨씬 악성 막말이 그냥 막 산사태처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네. 일단은요, 어쨌든 이쪽 입장에서는요, 그거 다 발굴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공격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최대한요, 그거는 그냥 지역 구민들이 심판할 거다. 예.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퉁쳐버려도 되거든요. 그 지역 구민들이 판단한다 이거야.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게 참 편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그냥 이슈에 묻혀버립니다, 사실은.
보수는요, 그런 거를 갖다가 집요하게 막 파헤쳐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고 네. 이런 것을 잘 못하거든요. 예. SNS 화력 차이도 좀 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이른바 쌩 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예, 쌩 깐다, 쌩 까면서 그냥, 예. 아, 지역 구민이 판단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저거보다도 지금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 막말의 어떤 그 강도. 네.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공천 취소로 이제 대응을 해버리면요. 아마 국민들이 나중에는요, 막말을 유감하게 했나. 그러면은, 그 국힘당이 망했다. 그럴 거예요. 왜? 국힘당은 공천 취소를 한 거야. 저쪽은 그냥 밀고 나간 거거든. 그럼 막말을 훨씬 많이 한, 네. 그럼 아마 기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아마 이쪽은요, 우리의 도덕 기준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야. 네. 근데 이 국민들은요 그렇게 세세하게 안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일종의 민주당에 비해 도덕적 우위 이런 걸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자 봐라, 우리는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바로 칼같이 자르는데 저기 민주당은 안 자르지 않냐, 끝까지 챙겨가지 않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도층 그리고 이제 뭐 무당층의 지지를 데려오겠다, 이 전략인데, 근데 이제 그 진정한 이제 중도층은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은 조금은 왼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저쪽의 일은 좀 적게 보고 이쪽의 일은 좀 크게 보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생각외로 좀 덜 먹힐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요 사실은 뭐 막말보다는요 네. 지금 어떤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월등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운동권 정치의 철학 가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소득주도 성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있잖아.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 예. 이런 어떤, 그 다음 탈원전. 예. 이런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철학가치 정책이 경제 민생에 훨씬 해악이 크거든요. 네. 그게 부동산 값을 올리고 물가를 갖다 끌어올리고 공공 요금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운동권 정치의 철학가치 정책, 즉 민주당의 철학가치 정책이 경제 민생을 갖다가 어렵게 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주범이다. 요 얘기를 갖다 해야 먹히는 거잖아요. 핵심이 빠졌구나. 우리는 다르게 할 거야. 네. 근데 지금 막말 이건 일종의 도덕성 내지 예, 품격 맞아요. 싸움이잖아요. 그죠? 아니, 도덕성과 품격이 당연히 뭐 네. 국힘이 좀 낫겠지. 예. 뭐 공천 취소도 하고. 네. 근데 그 대중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별로 그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 니들이 좀 낫다. 근데 진짜는 저쪽은 뭐냐면은 물가 상승을 비롯해가지고요. 그 경제 민생이 무지하게 어렵다. 네. 정말 못 살겠다. 이 얘기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유권자들 대부분은요. 예. 그 뭐 도덕성 내지 품격 뭐 그게 조금 위. 네. 그 1점 줄 거예요. 1점. 근데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00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 근데 원래 경제 민생과 관련해가지고는 네. 그 경제 민생이나 외교 안보나 어떤 정치나 네. 이쪽에서 이거를 정오와 적대의 정치를 갖다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외교 안보를 갖다가 완전히 파탄시킨 것도 민주당이고 네. 경제 민생을 갖다 엉망진창 개판으로 만든 네. 것도 민주당인데 예. 이 부분을 갖다가 비판하지 않고 도덕성 시비를 갖다가 하고 앉았으니 전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도 이해가 확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볼 때 배점 1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가 있으면 10점에다 맞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1점에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10점짜리는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 아이고, 저도 지금 배웁니다. 저도 시험 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 시험 저 비유하니까. 최근에 봐가지고. 이게 참 아이고. 이게 이런 뭐 막말 논란, 근데 사실 재밌어요. 뭐 이렇게 막 시끄럽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포퓰리즘 정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뭐 일부의 이런 극단적인 뭐 지지층만의 이런 바라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중도층, 무당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점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정말로 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줘야 우리가 진정한 이제 필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제가 사실 그 소장님께 책을 한 권을 소개받아가지고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쭉 읽고 왔는데요. 네네. 제가 이거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느꼈습니다. 아, 왜 민주당에서 그렇게 소장님을 원흉으로 삼았는지 아주 그냥 무서운 전략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예.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제 이 책인데요. 네. 여기 있구나. 윤석열 정부와 근대화 세력의 미래인데, 이 근대화 세력이 사실은 이 자유보수 우파 애국으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사람, 세력이 있잖아요. 예. 그 세력의 이름이에요. 네. 그, 사실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실패가 네. 굉장히 치명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3구 대선 때 기사회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의 이제 그 민주당 세력은 저도 여태까지 쭉 봐봤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그 종북화, 네. 종북 주사화되고 좌익화되고 예.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정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당이 심판을 받지 않고 만약에 승리해버리면 전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제가 볼 땐 다 쓰레기통으로 갈 거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 보거든요. 예. 아니,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하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딛고 그 다음에 근대화 세력이 한반도 150년의 어떤 근대화를 완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근대화에는 물질적인 근대화도 있지만 문화적 근대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어떤 그 의식의 근대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원한 거고요. 네. 원래 이제 이 책의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네.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국 전쟁 있잖아요. 이게 60몇 년 전에 이 임기가 종료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재평가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정부에 대한 평가는요, 총선 때만 하고 대선 정부 끝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뒤에도 평가를 하거든요. 네. 저는 멀리 보면서 지금 이제 자기 한 스텝을 갖다가 이제 걷는 거하고요. 멀리 보지 않고 그냥 눈 앞만 보면서 걷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때 대선 빼놓고 나머지 선거를 다 이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지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뭐 7, 80% 뭐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임기 말에도 40%가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 거는 거의 조선 고종하고 고종 정부하고 사실은 비슷한 어떤 반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이걸 갖다 쌩까버리다 보니까 이게 뭐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붙였던 건데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좀 멀리 보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요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 멀리 본다는 얘기는 시대를 갖다가 이제 크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시대적 소명을 갖다가 이행하는 건데 시대적 소명을 하려면 시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어떤 1980년 이후에 3, 40년에 걸쳐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쭉 변화해 왔는지 그 어떤 모습 부조리. 근데 출산율 같은 경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취업난도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훨씬 지금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등. 세금도 보면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훨씬 사실은 국가 수중에 모든 이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방향을 잡아야 될 거니까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이 그 역대 정부들 있잖아요. 예. 87년 이후에 노태우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8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하나같이 큰 어떤 창대한 포부를 가졌고 예. 결과는 별로 쉬웠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괴리가 있었어요. 예. 그럼 당연히 실패와 좌절의 원인이, 관계 오류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의외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로 천착을 안 했어요.
저는 그거를 했거든요. 네. 책이 좀 이 두꺼워진 이유가 네. 제 1부 총 4부인데 1부가 한 200쪽쯤 됩니다. 저희 절반인데 네. 그 1부에서 그 제목이 문제는 국정 운영 플랫폼이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역대 정부들의 어떤 실패와 좌절의 원인들을 갖다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럼 역대 정부들이 시대적 소멸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시대를 어떻게 읽었는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쭉,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두꺼워졌는데, 지금 사실은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패라는 거는 대통령 프로젝트에 달려 있었어요. 네. 대통령 프로젝트는, 아니, 국가적 과제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걸 산에 비유해요. 무수히 많은 산이 있는데 어떤 산에 올라갈 거냐. 모든 산을 다 오를 수 없잖아요. 예. 그럼 의료개혁산, 네. 뭐 공공개혁산, 노동개혁산, 예. 뭐냐. 근데 정치개혁산도 있어요. 예산개혁산도 있고 지방자치개혁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산 중에 어떤 산을 올라갈 거냐. 이게 성패가 여기서 갈리거든요. 전문가는요, 산을 딱 선정하고 나면은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거를 갖다 효과적으로 올라가는 길을 갖다가 찾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산 중에서 어떤 산을 올라가야 될지 이거는 전문가 영역이 아니죠. 네. 원래 이게 정치가는요, 바로 이거를 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이 가치의 어떤 이 균형적인 어떤 가치의 배분이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가치와 가치는 충돌합니다. 예컨대 노동권하고 노동권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입자의 권리하고 그 다음에 그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권리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사 권리 충돌하고 여성과 남성, 예.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의 어떤 이게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하게 이걸 갖다 파괴적으로 몰아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지금 어려운 문제도요 여러 가지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가치를 앞에 이제 그 모든 가치는 선후 완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어떤 가치를 갖다 앞세울 거냐? 이제 이런 데서 정부의 성패가 이제 나는데 네. 유감스럽게 한국은요 전문가의 가치는 아는데 그 전문가들한테 미션을 줄 진짜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저는 진짜 정치가 원래 경제가요 이론가입니다 원래. 근데 진짜 정치가의 어떤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게 진짜 정치가가 되려고 하면 수많은 전문가들과 대화가 될 정도의 수준의 지식은 있어야 돼요. 네. 그 전문가만큼 알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전문가와 대화가 될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넓고 적정한 깊이의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이 전체의 어떤 가치의 균형 관련해 가지고 가치의 그 우선순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가치 우선순위를 얘기하려면요. 이게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덜 중요한 가치가 있죠. 앞에 내세워야 될 가치가 있으면 뒤에 세워야 될 가치가 있잖아요. 네. 가치를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 전문가라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판 우물에 앉아가지고 그 우물 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다 그런 문제를 앓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딱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네. 지금 양쪽에 강대강으로 이게 지금 맞붙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는 국민들이 이제 느끼고 있고, 여기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왜 다 어떤 한 방향에서만 서로가 주장하는 느낌을 좀 들었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요, 의료와 관련해서만 딱 보면은요, 예. 냉정하게 보면은요, 예컨대 그 문과 상위 1%가 예컨대 뭐 법과대학을 네. 간다 칩시다. 뭐 법조인 되겠죠. 네. 근데 문과 10%가 만약 10% 수준의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됐을 때 국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나? 별로 안 떨어질 것 같아. 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상위 1%가 의사를 하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상위 10%짜리들이 의사를 한다. 그러면 의료질이 확 떨어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공계 있잖아요. 그죠? AI,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엔지니어들은 또는 과학기술자는요, 상위 1%가 하다가 10%가 하면요, 국가 경쟁력이 확 떨어집니다. 저는, 네. 제가 서울공대 금속과를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쭉 봤고,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지금 네. 9년을 일하면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네. 여기에 정말로 그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하나, 네. 많은 어떤 이 과학기술 관련된 프로젝트는요, 꼭 한 사람의 단독 드리블도 필요하지만, 네.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협력이,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협력을 조직하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저는 사실은요, 의과대, 이 의료라고 하는 게,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때 약을 갖다 어떤 걸 써야 될 거, 뭐 입원을 해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이게 해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요, 의료는요,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의사를 많이 늘려놓으면요, 변호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파파라치 변호사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보다도요, 의사는 훨씬 이게 수요를 공급자가 직접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올려놓으면 의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네.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을 갖다가 양을 통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나치게 통제하긴 했어요. 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가지고 네. 너무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건 맞지. 예.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확 늘어놓으면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요, 다른 재원은 공급을 확 늘리면은요,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 가지고 네. 이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의료는 안 그렇거든요. 어. 이게 변호사나 이게 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이공계 상위 1%들이 이제 그쪽으로 빨려갔는데 네. 지금은 만약에 확 늘려버리면요, 서울대, 연대, 뭐 고대, 스카이 공대가 사실은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스카이로 가겠죠, 그죠? 네. 그럼 엔지니어들의 수준이 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의 의사, 인도 의사, 베트남 의사하고요, 한국 의사가 소득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네. 그 소득 차가 실력 차입니까? 의료기술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네.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차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게 내려앉아버리면요, 우리 그러면 뭐 예컨대 인도나 필리핀이나 무슨 뭐 베트남 수준으로 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네. 저는 그런 점에서요, 모든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은 이공계 우수한 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덜 빼앗길까, 내지는 빨아 좀 네. 균등 배분할까, 이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최우선 가치예요. 의료는 그 다음 가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말씀 들으면서 좀 하나 느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이제 뭐 의료비 수가 인상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의 말씀은 이제 의대 증원의 확대로 인해서 또 이공계로 갈 인재들이 좀 빼앗길 수 있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뭐 이러한 점을 좀 지적을 좀 그게 해주셨어요. 훨씬 치명적이에요. 근데 제가 참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는 상위 1등부터 해서 이과에서는 뭐 100등까지는 다 의대로 갔는데, 전 그 소장님 시대에는 보니까 물리학과 1등이고 그렇죠. 전자공학과. 네, 전자공학과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이 시기에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 공대 이런 이제 이과 이런 전공이 우대를 받고 존중받는 시대였구나. 이게 더 좀 바람직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요, 한편으로 공대한테는 기회창이 열려 있었거든요. 네. 공대를 가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요, 네. 물론 뭐 그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어떤 이 창업을 하고 뭔가 이제 계속 뻗어 나갔으니까요. 네. 공대를 나와가지고 부자가 되면 수천억, 수조 원짜리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의사는
뭐 예.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의사가 보면은 뭐 건물주 정도 될 거예요. 강남 건물주. 아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공대 쪽에 기회의 창이 열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이 기회의 창들을 미국은 끊임없이 열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뭐 계속 창업해도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죠, 미국은. 예, 아니 어차피요 극소수가 성공하는데 네. 그 하나가 또 이렇게 촥 가지치기를 네. 하고 사람을 네. 고용하고 또 스톡 옵션을 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수조 원짜리 수십조 원짜리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천억 수백억짜리 이제 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예컨대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벤처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벤처 사다리의 문제를 제대로 못 고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공계 우수한 인재들이 네. 그 벤처 사다리를 타고 그 빌 게이츠 네. 나 뭐 일종의 안철수도 그런 겁니다. 안철수 재산도 뭐 1,700억인가 그렇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한 그 이제 의과 대학 쪽으로 이제 이렇게 몰린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매력적인 데가 아닌데, 네. 그 진짜 매력적인 어떤 것이 원래 공대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벤처 사다리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그냥 막 잘라지거나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서 제 얘기는 의대 있잖아요. 전 정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2,000명은 과연 적정한 규모자, 저는 그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원래요, 의대를 늘려야 될 때 2004년인가, 그때 의학분업하고 뭐 이러저러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351명을 확 깎아버린 적이 있어요. 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어떤,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고치지를 않은 거예요. 네. 사실 그 351명 늘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의사들 반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 350일이 아니라 500명씩 늘려도 그게 돼가지고 의사들이 반발이 없을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2,000명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의과대학이라고는 실험 실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반대를 갖다가 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산업인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워낙 양적으로 질적으로 지금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까딱하면 필리핀이라든지 이렇게 그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의사들의 아무리 양질이라 하더라도요. 네. 이게 산업인재 쪽에서 이게 산업인재가 2주, 3주가 되면은 그냥 우리 2주, 3주 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쪽의 위기인데 이쪽의 위기에 대한 타겟책이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네. 이게 정치가 하고 다른 겁니다. 그 의료 김윤 교수를 비롯해가지고요. 예. 의료 관련해가지고 직접 뭐 안 하고 무슨 뭐 보건의료학을 갖다 하셨던 분은요, 의대요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수요 공급 문제 뭐 등등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좀 알지만 네. 이게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교육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벤처 사다리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는 위에서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윤이라는 분은 한 방향에서밖에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지도자가 더 이제 역량이 필요하다. 우리 지금 법조인 출신의 정치 지도자들의 한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 짬밥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단 지금 이제 시간이 네. 다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결론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의료 직원과 관련된 산을 오르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단 산을 타고 있는데 네. 어찌되었건 이 추구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결론은 나긴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서로 강대강이었다가 어저께부터 해서 조금은 이제 서로 양쪽에서 뭐 대화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좀 한 걸음씩 물러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 좀 제발 좀 그렇게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컨대 뭐 351명층은 반대하지 않고 아마 500명 정도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에 대해 가지고는 좀 깊이 있는 어떤 예. 수기가 좀 필요할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좀 그런 선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필수 의료들의 어떤 발전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자원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그러저러한 것들 있잖아요. 예. 또 상대적으로 또 오랜 과제들도 많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잘만 하면은요, 제가 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 뉴스를 보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이 네. 의대 지원 관련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산을 타기 시작했을 때 지지율이 네네. 확 올랐다가 네.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이 지지율이 뭐 꺾이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이 전화위복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는 이렇게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는 이제 초점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주신 이러한 이 책의 말씀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리더, 이 지도자는 단순히 한 방향만 보는 뭐 이런 시각이 아니라 정말 위에서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을 하나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다면 그 진정한 지도자는 좀 더 멀리 보자, 백년대계를 바라보자 이런 이제 말씀으로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집필을 하신 걸로 느꼈습니다. 저 짧게 한마디만 더 예. 해도 될까요? 사실은요, 이 책이 그 무수히 많은 산 중에 어떤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는 네, 다른 정부는 어떤 산 오르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를 했던지. 그럼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떤 산에 올라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1의 독자 있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읽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네, 그 다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예,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여의도에서 사실 이런 고민을 갖다가 이 고민이 사실 돈이 별로 안 나오는 고민입니다. 이게 이런 고민해도 한 전문 분야는 돈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참 이런 어떤 분명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고민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안 한 고민을 제가 18년을 갖다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고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정치적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국가적으로.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을 보좌하는 분들이 아무리 바빠도요. 좀 이 책을 갖다가 한번 쭉 한번 넘겨봤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늘 1시간 동안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시간은 더 할 수 있을 이런 내용인데 아쉽게도 이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또 이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이 대통령이 이제 단임제고 5년 참 길다면 길지만 짧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산을 탈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몇 개 골라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갑자기 이제 탈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참으로 제가 볼 때는 헛발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비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미래를 바라보자 이러한 심정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잘 돼야 되는 거고 국민도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김대호 소장님께서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순히 보수 우파를 넘어서 이 근대화 세력으로 그 표현을 해주신 이런 근대화 세력이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근대화 세력의 미래 우리 김대호 소장님의 이런 집필한 책 꼭 좀 구매해 주시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곧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